지난 1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났어요. 양국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열린 게 무려 3년 만. 두 정상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같이 정상회담을 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3국 공동성명도 발표했고요. 그런데 불과 2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9월 21일 뉴욕에서 두 정상이 만나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한 반면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회담급이 아니라고 낮춰서 말한 거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행사장으로 찾아가서 만난 것 때문에 저자세 외교라는 논란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2달 사이에 일본의 자세가 달라진 걸까요? 윤 대통령이 기대하던 대로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는 걸까요? 그런데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일본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한일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노재팬 사태부터 4년 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알파 2022 한일도감입니다. 2018년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일본은 보복의 의미로 한국에게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죠. 그리고 수출 우대국 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고요. 이때 많이들 아실 노재팬,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됐어요. 결코 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전에는 한일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일 지소미아 체결로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지소미아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존재였어요. 북한과 중국에 맞선 한미일 안보 공조를 의미하기도 했으니까요. 미국까지 얽혀있는 지소미아를 한국이 종료하겠다고 하니 꽤 문제가 커졌어요. 결국 2019년 11월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는 조건부 연장에 합의합니다. 종료한 것도 아니고 지속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요.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한일 관계는 더 악화돼요. 3월 5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은 일본이 사실상 입국 거부를 한 것으로 규정하겠다고 하며 3월 9일부터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죠. 시간이 지나 일본의 정상은 아베에서 스가로, 기시다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정상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요.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바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후보 때부터 일본을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은근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고 하고요. 당선인 시절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며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특사단을 보내기도 했죠. 이때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의 개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2달 만에 일본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뭐냐? 먼저 11월 6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석했어요. 7년 만에 참석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됐어요. 해상자위대의 깃발이 우길기와 많이 비슷하거든요. 한국 해군이 이런 깃발에 경례를 한다는 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꺼림칙한 게 사실이죠. 한국군이 친일 행보를 시작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도 한국 정부에서 참석을 결정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북한.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북한은 올해에만 총 30번 넘게 80발 이상 미사일을 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15번 넘게 미사일로 도발하면서 일본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어요. 특히 10월 4일에 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거예요. 미국 땅인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일본 정부는 피난 경보를 발령했고요. 11월 2일에 쏜 미사일은 울릉도 인근에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11월 3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요 기점이 됐는데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거든요.
화들짝 놀란 일본은 피난 경보도 발령했는데 이번 미사일은 정상 비행에 실패해 동해에 떨어졌어요. 북한은 18일 다시 한번 장거리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어요. 기시다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데 한국과 냉랭한 상태로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볼게요. 북핵 문제에 협력한다. 북한 미사일 정보를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앞서 이야기한 북한의 도발을 한미일 3국이 모두 경계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한일 군사협력의 수위는 지소미아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돼요.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한미일 경제안보협의체가 신설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연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일 관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2022년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비자 입국 금지 문제는 모두 해결됐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지난 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2배 증가했는데 그중 한국인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이번 푸놈펜 한미일 공동성명이 그동안 한일 간 꼬여왔던 안보와 경제 문제를 푸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큰데요. 정말로 그럴지, 장애물은 없는지 알파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양국 간의 당국 간의 어떤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그런 협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내적으로 혹은 일본에서의 국내적으로 얼마나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일 양국 간에 협의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혹은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아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과 풀어야 할 문제도 한둘이 아닌데요. 일본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지 않고 있고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당장 내년 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죠. 어쩌면 관계가 개선된 건 아주 일부분일 뿐 어느 나라보다 가까웠다가 어느 나라보다 멀어지는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2018년부터 급속하게 냉랭해진 한일 관계. 올해 11월 들어 한국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먼저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때문. 한국 해군은 국내 논란을 예상하고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석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나날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죠. 북한은 9월 말부터 미사일을 수십 발 쏘면서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일본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이겨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당장에 두 나라 사이 찬 기운이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얽힌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본은 노제팬인가요? 아니면 노제팬인가요?